오늘은 4월 26일입니다. 정확히 39년 전 오늘 새벽, 소련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입니다. 아마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HBO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다큐멘터리도 여럿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간 이야기이기도 하고 체제 이야기이기도 한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사고가 일어난 곳부터 그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당시엔 소련 땅이었던 체르노빌 근처에 프리피아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1970년에 세워진 계획 도시였어요.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꽤 쾌적한 편이었습니다. 놀이공원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인구 약 5만 명의 활기찬 도시였어요. 주민 평균 나이가 26세였을 정도로 젊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소련이 자랑하는 미래 도시라고 불렀어요. 그 미래가 1986년 4월 26일 새벽을 기점으로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사고의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안전 실험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이 갑자기 끊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까지 약 6075초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동안 터빈이 관성으로 계속 회전하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들으면 합리적인 실험처럼 들리죠. 문제는 이 실험이 이미 3번이나 실패한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실험 일정이 지연되면서 낮 교대 베테랑 팀 대신 밤 교대팀이 이 실험을 맡게 됐어요. 인수인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이 부족한 팀이 위험한 실험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실험 과정에서 연쇄적인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원자로 출력을 낮추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출력이 떨어졌어요. 거의 꺼질 뻔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담당자들은 실험을 중단해야 했어요. 그런데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 실험을 다시 예약하려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상부의 압박도 있었고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억지로 끌어올렸어요. 이게 첫 번째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여기에 체르노빌 원자로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겹칩니다. 소련이 개발한 RBM K형 원자로는 출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불안정해지는 특성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위험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거기다가 제어봉, 즉 핵반응을 멈추게 하는 장치가 설계상 문제가 있었어요. 삽입 초기 몇 초 동안은 오히려 출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 사실은 당시 현장 운전원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소련 당국이 이 결함을 내부 문서에만 기록하고 현장에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실험이 진행되면서 원자로 출력이 순식간에 폭주합니다. 담당자가 긴급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제어봉이 삽입되는 그 몇 초 동안 출력이 정상치의 수백 배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폭발은 증기 폭발이었고 두 번째는 그보다 훨씬 강한 폭발이었어요. 원자로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2000도가 넘는 흑연 덩어리들이 주변에 흩뿌려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했어요. 그 양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폭발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온 사람들은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새벽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예요. 그들은 이게 일반 화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요. 지붕에 올라가 불을 끄던 소방관들은 방사선에 직접 노출됐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사망했어요. 현장에서 검은 연기를 마시면서도 임무를 수행한 이 소방관들은 오늘날 체르노빌의 영웅으로 불립니다. 자신이 무엇에 노출되는지도 모른 채 뛰어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고 이후 소련 당국의 대응은 늦고 불투명했습니다. 사고 당일 프리피아트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았고 그날 결혼식을 올린 커플도 있었습니다. 이미 공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상태에서요. 대피 명령이 내려진 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36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3일 뒤에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귀중품도 두고 짐도 최소한만 챙겨서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로 남아 있어요. 놀이공원의 대관람차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개장을 며칠 앞두고 영원히 멈춰버린 채로요. 방사성 물질은 국경을 몰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를 지나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소련이 사고를 쉬쉬하는 동안 스웨덴의 한 원자력 발전소 직원이 출근길에 방사선 검출기에 경보가 울리는 걸 발견합니다. 확인해보니 자기 발전소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람을 타고 날아온 방사성 먼지가 그의 신발에 묻어 있었던 겁니다. 스웨덴의 이 발견으로 국제사회가 사고를 인지하게 됩니다. 소련이 공식 발표를 한 건 그 이후였어요. 피해 규모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사고 직후 사망자는 31명이지만 장기적 영향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갑상선암은 사고 이후 주변 지역에서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특히 취약했어요. 오염된 우유를 마셨거나 오염 지역에 살았거나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광대한 토지가 오염됐습니다.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종류의 피해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인간이 떠난 체르노빌 주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생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늑대, 사슴, 멧돼지, 심지어 유럽 들소까지 돌아왔어요. 방사능이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없는 환경이 야생동물에게는 더 살기 좋았던 겁니다. 생태학자들은 이걸 인간 없는 자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핵재앙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씁쓸한 교훈이에요. 사고 처리 과정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폭발한 원자로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로 덮였는데 이를 석간이라고 불렀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 작업에 투입됐고 이들을 청산 일리퀴데이터이라고 불렀습니다. 최대 60만 명이 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추산돼요. 많은 이들이 방사선에 노출됐고 그 후유증을 지금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석가는 2016년 더 크고 안전한 새 구조물로 교체됐어요. 높이 109m, 폭 257m의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입니다. 비용만 약 15억 유로가 들었고 100년은 버티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체르노빌은 또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폐기물이 잠들어 있는 그 땅에서 군인들이 참호를 파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방사성 먼지가 다시 흩날렸고 세계가 긴장했어요.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핵시설이 전쟁터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4월 26일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이 사고는 기술만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위험을 알면서도 압력에 눌려 계속했던 인간의 판단, 결함을 숨기고 보고 체계를 막았던 체제의 실패, 그리고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만심이 한꺼번에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체르노빌이 특별히 나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기술과 인간과 체제가 함께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유효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